미국이 딱 제 예견대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으면 막겠죠. 근데 아예 이렇게 ETF 승인해주고 비트코인을 양지로 끌어내주면 비트코인이라는 속성을 이해한 거죠. 이미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6천만 원짜리가 무엇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그 자체가 가치물인 거예요.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이 5개의 기업이 비트코인이거나 비트코인과 비슷한 뭔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이게 본격화되면 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가지고 작가님한테 빨리 이것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또 섭외 요청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작가님과 최근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왜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는 것인지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20개월 만에 지금 4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6천만 원을 또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강한 건가요? 글쎄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 반감기도 있고 내년 초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 두 가지 호재 때문에 또 이렇게 강하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원래 비트코인이 4년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끝난 거죠, 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4만 넘고 6천 넘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쭉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물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분들이 또 팔고 그리고 또 고래들이 움직여요. 또 이익을 실현하려고. 최근에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 비트코인 초기에 물량을 잡은 고래들이 그렇게 이제 인내심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유입된 고래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는데 초창기 고래들은 좀 익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래라고 하면 우리가 큰 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한 10만 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10만 개. 와. 근데 최근에는 또 중동에서도 사는 움직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카타르에서 대거 자금이 유입됐다 이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두바이는 블록체인을 굉장히 강렬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향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때문에 홍콩과 싱가포르가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좀 가라앉았고요. 두바이가 떠올랐죠.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중동은 왜 이렇게 관심 갖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정학적인 위험도 있는데 중동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가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세계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을 너무 익숙해라고 여기고 있는데 중동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석유 시대가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바이에서 모델을 삼은 거죠. 금융이죠, 금융. 확실히 최근에 이제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두바이 모델을 따라서 관광 활성도 그렇지만 이런 금융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한 달 안 됐네. 스탠다드 차터스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죠. 내년 2024년까지. 근데 2020년 붐 때도 시티뱅크의 그 국제 본부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넘는다 그랬었어요. 그때 그 붐에 1억도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그냥 참고할 만한 거죠. 그러면 작가님은 내년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격보다는 내년에 그 초기에 진짜로 ETF 승인이 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반감기는 분명히 그냥 오니까 이제 이 반감기가 마지막 반감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신규 코인의 양이 기존의 이제 스탁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마지막 반감기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반감기 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반감기 때 뭔가 이제 또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나 이런 유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또 알트들이 많이 갉아먹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갖고는 인생 역전이 안 되니까 알트로 많이 가서 이제 또
뭐 100배, 1000배 되는 알트도 나오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겠죠. 그러면서 또 요란스럽게 또 한번 붐이 꺼질 텐데 근데 그 진폭이 예전처럼 그렇게 요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 제가 바라는 바인데.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이 만약에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한다면 기관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개미들이나 대중들의 심리가 차갑게 식었을 때 조금 더 사고 때로는 이제 겁도 주고 하면서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상쇄되면서 좀 예전처럼 막 30배씩 뛰어 올랐다가 뭐 하루 아침에 자고 났더니 뭐 80%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두고 봐야죠. 뭐. 진짜 그야말로 이제는 좀 하나의 자산화가 될 수 있겠네요. 이미 그건 기정사실인데 대중들이 못 받아들인 거죠. 대중들이 못 받아들이도록 또 엘리트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진짜 모르고 비트코인의 시대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의 엘리트들은 알면서도 이제 조장을 하는 거죠. 작전이나 이런 것도 좀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와일드 웨스트라 그래서 그냥 서부 무법 천지를 좀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좀 대중들이 좀 멀리 하니까. 그래야 자기네들 시간도 더 벌고. 근데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블랙락이 ETF 신청하고 이런 거 보니까 엘리트들이 준비를 다 끝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근데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감기가 명확하게 뭔지 좀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내년 이후로는 반감기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반감기라는 용어는 원래 방사능 물질에서 쓰는 겁니다.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가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비트코인이 차용해서 쓰는데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신규 발행 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50개씩 나왔습니다. 10분당. 그러다가 25개, 그러다가 4년 지나서 12.5개, 그리고 6.25개, 지금 6.25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그냥 5월 4일을 어느 반감기가 지나면 3.125개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비트코인이 한 2천만 개 정도 됩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반감기가 앞으로 한 10년 되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비트코인 2,100만 개가 예정했던 채굴량이 다 나오는 건가요? 네.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100년 동안 미끄러지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양은 이제 이번 반감기 때가 끝나면 반감기가 이제 공급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공급량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그게 줄어봐야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전체 공급량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나올 거 다 나온 거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 반감기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면서 그 반감기 때마다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도 뭐 처음에는 몇천 프로에서 몇백 프로씩 이렇게 줄더라고요. 줄죠. 예. 그만큼 이번 반감기가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불꽃이다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혹시 뭐 작가님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반감기가 절대적인 변수였던 적이 있었죠. 지난 과거 세 번의 반감기는. 근데 이번에는 반감기만 절대적인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 4년 후에는 반감기가 별 미미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다 전망하죠. 예. 벌써 지난번 반감기 때부터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았어요. 반감기가. 그 유동성 장세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이번 반감기도 반감기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만 또 주류화, 동부화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동부가 아니고 미국의 동부, 월스트리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동부화됐다 그러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이걸 짚는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이번 반감기 때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격이라는 게 뭐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로서도 내년 ETF가 승인 날지 안 날지가 되게 관심이 가는데 이게 진짜 승인이 된다면 이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한 호재거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401k라든가 미국의 퇴직연금 이런 게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삼겠죠. 그리고 관리도 된다는 얘기죠. 뭔가 지금까지는 큰 손들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가지고 장난을 엄청나게 쳤어요. 그런 장난을 주식 가지고 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되게 엄하거든요. 펌핑 앤 덤핑 대표적으로. 그리고 트윗질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못하죠 이제. 정상적인 자산이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다들 조심하겠죠. 네, 그런 효과가 있고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이 인정한 자산이야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제 논쟁이 더 이상 이제 다른 논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논쟁으로 가지 뭐 비트코인이 뭐 예술품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뻘쭘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지금 기대는 되게 높아요. 시장의 기대. 근데 저는 그냥 뭐 절반 정도 봅니다. 워낙에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됐어요 그동안. 아 그래요? 예, 승인 기대감이 있다가 거절당하고 승인 기대감이 있다가 거절당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저마저도 좀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 ETF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 월가가 언젠가는 할 텐데 그게 딱 지금이냐? 그거는 좀 퀘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승인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셨던 분들은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은 뭐야 하면서 또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똑같은 일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1월에 일어났어요. 그 차트를 찾아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본격적인 불장은 SEC 승인 거절 이후부터 시작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시장은 기대감도 반영하지만요.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더 좋아해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 그럼 결과가 발표나는 거죠?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3월. 그럼 그때가 변동성이 가장 강할 때겠네요. 내년으로 치면.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좀 출렁일 수는 있겠죠. 글쎄요. 이미 출렁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막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출렁이는 게. 오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 뭐. 그러니까 지금 아주 뭐 전부 거기에 초미에 관심이 있겠죠. 자기는 별로 ETF에 관심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ETF에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니까 케인즈가 말한 미인 대회의 그 요동이 시작되는 거죠. 케인즈가 말한 미인 대회가 이거잖아요. 그 경제는 미인 대회랑 똑같은 건데 내가 예쁜 여성을 뽑는 게 아니고 남들이 예쁘다라고 하는 여성을 내가 뽑아야지만 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늘 내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계속 관심이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요동이 큽니다. 이게 절대적인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내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볼 때는 크게 ETF 승인과 반감기 이슈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반감기는 혹시 언제 진행되나요? 4월에서 5월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몰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보통은 반감기 때 별 요동 안 합니다. 오히려 좀 떨어져요. 반감기 때. 그러다가 반감기가 끝나고 한 거의 1년 지나서 크게 오르거든요. 한 8개월 정도 미끄러지는 것 같던데 보통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방향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기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봄인가 늦봄인가 여름에 연합뉴스 나와갖고 반감기 얘기를 하면서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선방향 된다 그랬더니 언제냐 그래서 내가 그 2024년 1월 1일 찍겠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는 막 방송에 나가니까 좀 떨렸는데 지금 보니까 찍기를 잘했네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네. 금도 올라갔죠. 금도. 네, 맞아요. 금도 거의 뭐 ETF 기준 사상 최고치 계속 뚫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지정학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정학적인 사건이 크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선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총선도 있지만 우리나라 총선도 중요하죠. 한반도도 지정학적 변경지대니까 미국의 대선이 있죠.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그게 승복을 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서 부정선거 시비가 또 나오면 미국이 사실상 준내전 상태로 간다고 봐요. 총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서로 이쪽 지지자들하고 이쪽 지지자들 몸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총싸움 하면서 이제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뭐 이런 일들을 시나리오를 미국 국방성에서 워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내전 혼란 상태니까 우리가 대만을 도모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칠함대를 대만에 못 보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지정학적 격변. 그런 격변을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제 지정학자들이 예견을 해요. 가능성이 뭐 100%나 80%나 뭐 90% 이렇게는 하진 않는데 10%라도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3, 4년 전에 나왔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래?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이 요동치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럼 부자들은 불안하거든요. 부자들은 예금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지정학적 위기 때 내 게 아니에요. 국가 거지. 그래서 금도 그냥 ETF로 사면 안 돼요. 현물 금괴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물 금괴를 내 금고에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국경을 옮길 수는 없어요. 현금 금괴는. 근데 비트코인 옮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좀 나와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게 이 전쟁 중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사더라 이런 말도 해주셨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강해지니까 그만큼 부자들은 안전자산을 더 찾게 되고 그런데 이 금은 뭔가 이 편의성이 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로 넘어오게 되고 있는 거네요. 일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일수록 조금 나이가 많고 옛날에 시스템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척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죽지 않는 걸 보면서 일부 관심이 있겠죠, 일부. 그러니까 금을 막 부자가 이제 그런 모빌리티를 위해서 자산의 모빌리티를 위해 가지고 금을 한 100을 산다면 비트코인 한 10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투자자분들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비트코인을 일부 담으려고 하는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투자 목적이 투자 수익이에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해칭이세요? 그러면 위험으로부터 해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 그러니까 투기성 자산, 내가 뭔가 한탕을 노려보려고 하는 약간의 도박성 자산으로 진짜 소액, 좀 재미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요즘은 이게 위험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을 또 가지면서 리스크 해칭용으로 사신다라는 게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지고 커피 사 먹는다라는 질문은 정말 멍청한 질문이거든요. 금괴 가지고 커피 사 먹냐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금괴 가지고 커피 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금을 갖고 있는 부자가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어요. 커피는 그냥 돈 가지고 사 먹어. 이런 거죠. 시대가 어쩜 이렇게 또 빠르게 급변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참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삶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찰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특히 대중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중들은 의식이 결과물이에요. 환경의 결과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건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내가 내 의식이 나를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높은 수련을 쌓아야 돼요. 보통은 수련을 쌓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을 한번 보죠. 지하철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책 읽고 있나요? 아니면 음악이나 스포츠, 유튜브를 보는 건 좋은데 하여튼 뭐 드라마 이런 걸 보나요? 제가 좀 관찰해 보거든요. 9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뭐 회사에서 힘들고 하겠으니까 오락을 볼 텐데 그러니까 95%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수련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10년 전에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럼 그들이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120배입니다. 지금 오늘 스코어. 그러면 이거는 끝판왕이잖아요. 무슨 자산을 10년 동안 120배 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사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억 된다고 10년 전에. 그럼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기도 했어요. 못 지킵니다. 왜냐? 자기의 의식이 자기를 끌고 가지 않거든. 주변에서 떠드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팔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불안하니까. 그 아는 만큼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만큼 확고한 내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1억을 받다면 1억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1억 간다더라 하면은 내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좋다 해도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격 변동성이 매번 흔들리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어제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믿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오늘 막 올랐거든 밤에. 근데 이게 뭐 한 20%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또 에이 저 사기꾼 뭐 이러죠.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제 가족을 포함해서 제 주변한테 어떤 눈총을 받았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 또라이, 천재, 와 하다가 또 사기꾼, 저 괴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역사상으로 봐도 천재와 사기꾼은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결과가 얘기해 주니까. 결과가 네. 그거 너무 그 결과 중심적인 생각인 것 같고 사기꾼은 의도가 나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칠 수 있죠. 저도 그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80% 작살나는 걸 3번 경험했으니까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나? 내가 지금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반성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나의 의도는 되게 내 스스로는 선했죠.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제가 책 쓰고 책 나눠주고 뭐 이거 봐야 된다. 결국 지금 보면 제 말이 맞았어요.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든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든지 너에게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 지금. 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작가님 인생에서 10년 전에 W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저는 깨달았죠. 저는 순식간에 봤어요. 백조를. 지금에서 제가 백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서 너무 섭섭했어요. 네가 본 게 얼마냐 하는데 난 백조를 봤거든요 그때. 난 내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000억만 얘기해도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그 10년 전에 어떻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이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물론 이제 저의 그 전 경력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쭉 독서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천 권의 책을 읽었겠죠. 직업이 독서인이니까 제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책을 쭉 읽어왔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너무 낯설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잡음이 많고 그러니까 본질만 딱 추려내요. 본질만 딱 추려내면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막을까? 왜냐하면 이게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막을까? 미국이 막지 못할까? 그래서 미국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래서 제 책 첫 번째 책 제목이 비트코인은 강했다예요. 스트롱.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스트롱해서 미국이 막을 수 없다면 미국은 이걸 포섭하게 된다. 그 결론에 금방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깨닫고 바로 자금 세탁을 공부해서 그해 11월에 킨텍스에서 자금 세탁 발표를 했었죠. 그때 비탈릭 부테린이 왔었어요, 한국에. 그 친구는 스마트 컨트랙 발표하고 저는 자금 세탁 발표하고 제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스마트 컨트랙에는 막 꽉 메워가지고 그 19살짜리가 인문학을 전혀 훈련받지 않은 19살짜리가 스마트 컨트랙을 쉽게 얘기하는데 그 쉬운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비웃었죠. 그게 패착이었죠. 그 당시에 이더리움 뭐 몇천 원도 안 했던 건데 이더리움 신년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안 샀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반성하고 이더리움은 12만 원에 주웠죠. 지금 생각하면 주웠네요. 2018년도 이러니까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더리움도 자기 길을 가겠지 해서 20만 원 미만으로 여러 개 샀어요. 지금이 얼마 정도 되죠? 300만 원.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한번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맞네라고 이 마음을 전환시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거 진짜 수련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내 의지를 꺾어야만 가능한 건데. 여성들은 이거 여성 폄하가 아니라요. 여성들은 쉽게 해요 그거를. 그래요? 여성들은 왜 쉽게 하냐면 워낙에 그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처음에 이 딱 잡아놓은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비트코인을 쉽게 사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의 화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여성들은 어떤 그런 일반적인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내를 포함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쉽게 선택했다가 또 쉽게 버려요. 알트로 가고. 근데 성인 남성들은 본인이 머리로 이해해야지만 이 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네가 공부해 온 게 너 양자역학 이해해? 너 양자역학 이해 못하잖아. 그럼 너 양자역학 부정하겠네? 현대과학의 기초인데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 이런 거 기초가 양자역학인데 너 양자역학 부정해? 너 이해한 거 얘기해봐. 그럼 이해 하나도 못해요. 저는 양자역학 공부를 했거든요. 많이. 하나도 이해 못해요. 근데 너 받아들이잖아. 네가 왜 네 머리로 비트코인을 이해해야 돼? 비트코인 이해하려면 공부가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네가 왜 납득을 해야 되냐? 너 그러면 상대성 이론도 안 믿겠네. 네가 납득 못하니까. 이렇게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막 했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남성들은. 자기가 뭔가 납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동산 붐 때 경제학 교수님 남편은 집 사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가 몇 번 당해갖고 살면서 경제학하고 돈 버는 게 무관하다는 거 알면서 끌고 와갖고 계약해갖고 아내 말대로 부동산 올라서 돈 벌고 경제학 교수는 찌그러져 있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학 교수들은 지금의 환율과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막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되게 모순적이라서 그래요. 굉장히 양자역학의 역설을 닮았어요. 비트코인이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어느 강연장에서 하도 비트코인을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바닷가 바위에 서 있는데 와서 물을 맞았어 이렇게. 그럼 내가 맞은 게 물이에요? 파도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문과생들이야. 이과생들은 금방 아는데 문과생들은 그 난해한 거야. 내가 맞은 게 물이야? 파도야? 그 양자역학의 가르침이 뭐냐면 파동과 입자는 같은 거거든요. 아원자 세계로 들어가면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존재하고 관계하고는 구별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고 친구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친구는 사랑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가치물이자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약간 익숙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을 때는 신용카드는 이동수단이고 옮겨가는 건 달러나 원화가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이동수단이자 그 자체가 가치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납득을 처음에는 못했어요. 양자역학하고 되게 비슷하죠. 파동하고 입자가 같은 거니까. 그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문과 친구들한테 그렇게 네가 양자역학을 이해 못하면서 여러분들도 양자역학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 거부하지 않잖아요. 양자역학 설명하는 교수 밑에다가 막 댓글 달고 네가 뭘 알아 막 이렇게 사기꾼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제 댓글에는 계속 그런 게 나타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양자역학 이해해요? 이렇게. 비트코인도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그렇죠.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자산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100% 확신은 아직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자산이긴 하나 내가 이거에 내 인생을 몰빵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하던 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썼지만 비트코인은 제 주변을 관찰해 보니까 비트코인은 치통이에요. 치통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치과 가면 나을 수 있는 걸 알지만 가기 싫잖아요. 거기 막 연장들 있고. 그래서 아프다가 막 가야지 했는데 또 통증이 없어져. 그럼 있고 있다가 또 아파. 맞아요. 근데 이 주기가 계속 이제 압축되거든요. 지금 그 상태죠. 비트코인이 없어질만 하면 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내가 비트코인을 사건 안 사건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괴물이잖아요, 괴물. 뚜렷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전통 엘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공영 방송이나 거기 믿을 만한 후덜덜한 교수님들이 비트코인 좋은 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상태에서 저 같은 이제 일종의 야매 지식인들이 비트코인에서 떠드는데 이거 믿기에는 뭔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 말은 맞아. 근데 그럴듯한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기엔 너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 후덜덜한 머리 좋은 박사와 방송인들이 다 틀리고 오태민 혼자 맞겠냐고요.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4년 주기로 진짜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혀요. 존재 자체가. 맞아요. 이거 치통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화 안 받아요. 새벽 1시, 2시에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술 먹고. 그래가지고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뭐 좀 삐뚤어진 애들은 너 그래서 부자 됐냐? 뭐 시비 걸고. 뭐 심지어는 뭐 그때 강하게 얘기했어야지. 뭐 그때 얘기했을 때 타이밍이 안 좋았어. 오르기 직전에 얘기해줬어야지. 뭐 이러고. 미친 거예요. 사람들은. 지 인생인데 내 인생이냐? 네 인생이지? 지 인생인데 지 인생에서 중요한 사안을 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한번 승부를 내야 돼요. 왜 남의 말을 들어? 그게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승부를 내야지.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거기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말을 안 바꿨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진정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을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를 깨달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와,
리스펙합니다. 와, 쉽지 않은 길인데. 쉽지 않았어요. 진짜 쉽지 않은 길인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미물이었으면 지금 제가 사회적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순간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 종교를 전파하러 온 전도사 느낌. 아, 수많은 핍박과 막 갈굼들을 당하는데도 결국에 그런 또 집단지성이 생기게 되면 또 막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막 됐다가 와,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 기성에 있던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집단들이 이런 걸 오히려 또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더 믿기가 어려운데 그놈의 경제학자들이 문제예요. 예, 아주 짜증납니다. 경제학자들.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 노벨상 받은 살아있는 경제학자들 중에 아마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은 분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고요. 다 부정적으로 언급했었죠. 긍정적으로 언급한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고 대부분은 심지어 정말 그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런 분들도 되게 회의론적이었고 그 아저씨들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확신이 안 생기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코카콜라 투자해서 돈 번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영역이 있는 거죠. 코카콜라 좋죠. 뭐 오케이 끝. 거기까지. 이쪽 분야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제가 작가님 책을 봤는데 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꼈던 게 이 증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그 보수적인 집단을 약간 좀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더 흥미를 가졌다라는 것들로 좀 받아들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증권 투자를 못해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그 내부자 정보를 가진 사람하고의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훨씬 좋은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것뿐인데 단기적으로는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부자 집단한테 휘둘리거든요. 비트코인의 매력이 그거예요. 내부자 정보가 없다는 거.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내가 다 알려져 있는 거를 내가 얼마나 찾아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뭐 누가 알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내가 몰라서 이런 건 없거든요. 없었었죠. 근데 이제 SEC가 내부자 집단이 됐네요. 그렇죠? SEC의 승인의 젓가락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바뀌니까 SEC 의원을 친구로 둔 사람들은 좋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거를 여태까지 한 7, 8번 반복했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때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SEC의 승인이 나건 안 나건 빨리 그걸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비트코인은 내부자 정보가 없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좋았거든요.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과 정부 체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내부자 집단이 존재하잖아요. 개발 이슈나 이런 거 보면.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이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거네요. 생긴 거죠. 일부 영향을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리라는 게 법원의 명령이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 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만간. 요번이 아니더라도 몇 년 안에. 그러고 나면서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죠. 처음에나 자기네들한테 힘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승인을 해버리면 이제 힘이 없죠. 그럼 좀 더 비트코인의 본질이 더 빛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비트코인 입문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제 생각에 약간 동의를 할 겁니다. 저처럼 비트코인의 철학을 좋아해서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들한테 미국 월가 SEC의 승인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다시 보겠죠. 저 사람들 말이 맞았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큰 손들 손으로 들어가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원래 주장했던 탈중앙화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되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일반인들은 싫어하지만 금융기업들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먹을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변동성 게임이 늘 벌어진다면 큰 손들이 51% 확률로 이겨요. 카지노랑 똑같습니다. 회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계속 갬블을 할 텐데 단기적인 갬블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변동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큰 손들은 변동을 만들 수도 있죠. 자기네가 던지면 떨어지고 자기네가 사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상 ETF 승인 나는 게 마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철학적으로 옛날에 비트맥시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2014년도부터 이 ETF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용량 문제도 있지만 이 철학적인 비트코인 그 주창자들이 젊었는데 비트코인을 떠났어요. 이걸 반대하고 비트코인을 막 던지고 그 내전이 심각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 맥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엔 그냥 현실주의자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철학을 좋아하지만 돈 벌고 싶어하는 비트코인으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ETF를 막진 않아요. 근데 원래 비트코인 철학자들은 ETF를 반대했죠. 왜냐하면 ETF를 승인해서 비트코인이 주류화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아워 머니 하면서 비트코인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지하 경제에서 쓰길 원해요. 정부랑 아예 따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왜 이런 결론이 도달했는지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정경련에서 있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온상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자금 세탁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의 짱뽕 차오를 하마스 돈을 자금 세탁했다는 이유로 유죄 인정을 받고 4조 원의 벌금과 경영일선 퇴진과 내년에 선고받고 18개월 정도 감옥 간대요. 얼마나 엄합니까? 그 전 세계 40%의 거래량을 관장하는 거래소의 주인이 거기에서 수만 개의 거래가 하루에도 일어날 텐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세탁은 선의의 무죄를 인정 안 해요. 감옥 보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자금 세탁을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데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의 도구란 말이죠. 이걸 제가 10년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겠죠. 아, 비트코인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미국이 계속 억제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결론을 반대로 낸 거죠. 비트코인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놀랍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상식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미국이 딱 제 예견대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으면 막겠죠. 그럼 비트코인 막을 수 없다. 그럼 중국처럼 하면 안 돼요. 중국은 무조건 선언적인 금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요, 진짜로 비트코인. 근데 아예 이렇게 ETF 승인해주고 비트코인을 양지로 끌어내주면 비트코인이라는 속성을 이해한 거죠. 비트코인의 한 20-30%가 기관으로 들어가면 되게 투명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지갑 간에 움직여요. 그러면 이 지갑하고 한 번이라도 연결된 지갑들은 금융기업에 들어와 있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체 한 60% 이상이 투명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자금 세탁 때문에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결국 가장 큰 가치관이었자 본질이 탈중앙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낸 거네요. 그렇죠. 인터넷도 WW 나오기 전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도 비트코인하고 담론이 똑같았어요. 탈중앙화, 탈국가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인터넷이 진짜 탈중앙화, 탈국가가 됐나요? 일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막 말하고 그래도 그걸 제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협조 안 하거든요. 외국계 뭐 애플도 그렇고 애플 이거 푸는 거 협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에. 그다음에 트위터나 X 뭐 이렇게 정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카톡이야 영장 나오면 주지만.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적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슈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애슈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아마존하고 구글 클라우드가 주로 어디 있니? 그러면 실리콘밸리인 줄 알아요. 미국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어요. 펜타곤이랑 관련이 있어요. 나르파. 거기가 인터넷의 발상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 세계의 70%의 인터넷 트랜잭션이 지나가요. 애슈번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정부를 바꾼 것만큼 정부도 인터넷에 적응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약간 음모론을 거치면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카톡도 그 애슈번을 지나와요. 도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애슈번에다가 딱 박아놓고 있으면 도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식으로 적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양자화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상당 부분의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이거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을 저는 10년 전에 도달한 거죠. 왜냐하면 질문이 단순해서 그래요.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에 쓰이고 미국은 자금 세탁 막을 텐데 비트코인 너무 강해. 그러면 수용하겠구나. 그래서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네요. 언젠가는 해요. 그게 이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SEC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게 자기네가 뭔가를 승인해가지고 비트코인 불장을 만드는 걸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반감기의 전야라서 SEC도 몰렸어요. SEC 마음대로 한다면 안 해주겠죠. 근데 법원한테 올해 2번이나 얻어맞았거든요. SEC가. 리플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졌고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는 완전히 완패했고.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증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선호하셨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CBDC랑 STO 증권은 어떻게 보실까? 작가님께서는. 저는 지금 특수대학원이지만 대학원에서 한 학기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CBDC는 이제 제 과목에서 하루를 하래요. CBDC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설명할 만큼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CBDC 지금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CBDC를 왜 하는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미국의 달러 CBDC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준이 개인과 기업한테 직접 그 돈을 찍어주는 전자화폐를 찍어주는 그런 달러 CBDC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대표적으로 2가지 이유는 첫 번째 상업은행,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반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가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나오면 세계 국제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요. 붕괴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달러 CBDC를 만들 수는 없죠. STO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액면 분할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면 비트코인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주를 내가 다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0.1주, 0.001주를 갖고 그것도 거래가 되는 거죠. 전망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걸 탈무라라고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을 종이 형태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예탁원에 있거나 아예 발행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장부상으로만 있고 전자화되어 있잖아요. 이걸 탈물화라고 하는데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이 탈물화의 정점이죠. 어떤 이제 증권이나 소유권을 탈물화시키는 데서 정점이 블록체인인 거죠. 어디다가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거니까. 그래서 전망이 되게 밝다고 봅니다. STO는. 근데 그건 이제 그 증권감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완전히 그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르죠. 근데 STO가 사실상 NFT랑 뭐가 다를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NFT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NFT는 이제 그림이나 음악이나 뭐 저작권을 담는다면 이제 STO는 거기에 이제 회사에 대한 지분을 새기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블록체인에 대한 생태계가 더 확장되고 있는 과정인 거네요.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STO는 워낙에 이제 제도권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함부로 블록체인에다가 증권 발행해갖고 뿌리면 그 감옥 가요. 그 증권은 철저한 그 허가 감독 아래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확장된다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기존의 레가시가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좀 혁신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분할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잘라서 팔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은 이게 그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소수점을 사는 건데 이거는 뭐 이미 증권사에서도 다 됐었던 개념이었거든요. 소수점 거래. 근데 이게 STO라는 게 그러면 뭐가 더 특별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졌을 때 조금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 제도를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더 특별해지는 건 별로 없죠. 근데 제도에서 이제 이거의 혁신을 인정해서 하면 이제 그게 허가받은 거래소가 아니라 P2P로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국경 밖에서도 거래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필리핀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별로 중요한 개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증권 그 플랫폼에서 받을 수도 있고 어플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이 가져줄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이고 그것은 한국이라는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있어서 사실 얼마든지 동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STO가 되면 이제 그게 좀 더 쉽지 않은 결론이 되겠죠. 그 자체가 사물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STO가 그냥 기존에 있는 증권을 그렇게 대체한다는 거에서는 그 잔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외에는 그것도 사실은 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국경을 벗어난다는 개념도 있고. 근데 사실은 혁신은 다른 데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거나 어느 나라에서 상장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그 원래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주장하는 건데 대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상장 없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로 하고 그거에 대한 지분을 토큰으로 발행해서 갖고 하면 이제 중앙이나 법원의 도움 없이 그 안에서 이제 주총도 하고 막 돌아간다는 거죠. 관리 밖에 이제 일종의 국가 관리 바깥에서의 주식회사 형태? 이런 걸 꿈꾸는 거죠. 원래의 모형은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죠. STO라는 게 대부분.
야, 이게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 쪽에서 만들어졌던 담론들은 너무나 이렇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가능성만 가지고 너무나 많은 담론을 만들어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면 속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서 지금 속도하고 용량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증명이 됐어요, 과거에. 과거에는 그게 뭐 중요한 줄 알고 막 했는데 그게 뭘 돈 벌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그들만 리그였던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속죠. 그러니까 진짜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자체다라는 말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비트코인 발견하고 이제 미덕 같은 데 나가면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걔네들은 블록체인을 기술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진 건 블록체인이라는 혁신 기술의 첫 번째 블록체인이기 때문인 거고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2.0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 게임에 쓰거나 아니면 금융에 쓰거나 이런 용도가 있는 거고 그런 용도에서는 비트코인은 너무 둔하니까 퇴장될 거다. 최초의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 않냐. 그 전시관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랑 생각이 많이 틀렸죠. 근데 그들이 보통 백그라운드가 나이가 젊은 데다가 이제 공학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죠. 코더들이든가 프로그래머라든가. 근데 저는 인문학이 백그라운드니까 비트코인을 그렇게 보진 않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놀라운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냐면 그냥 첫 번째 블록체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대해요, 이 자체가. 그 0에서 1을 돌파한 첫 번째이자 최초이자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것들도 다 0에서 1을 돌파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기대서 한다거나 대중들이 비트코인 인식에 기대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비트코인만큼 훌륭하진 않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예 없었던 제로에서 1을 딱 돌파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있는 회사의 1000만 분의 1이라는 소유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죠.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아서 비판론자들은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담보하냐? 담보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1달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논할 때는 이미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6천만 원짜리가 무엇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이거. 6천만 원이나 되는 쪼가리가 어떤 가치를 대표하지 않아.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자체가 가치물인 거예요. 6천만 원짜리. 그래서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논할 때는 이게 0이냐 1이냐 이게 본질이었고 0이었으면 가격은 0으로 수렴해야 됐었던 거고 1이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가 이제 본질적인 이치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6천만 원이 돌파한 상황에서 이게 0이냐? 그렇죠. 그 뭐 엉뚱한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자역학 얘기를 마지막에 썼는데 양자역학에 보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양자역학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인지를 물리학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고양이 얘기를 했는데 상자 안에 절대 볼 수 없는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확률 2분의 1, 죽어있을 확률 2분의 1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자를 딱 열어대니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고 이 상자를 열기 전에는 얘가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열고 내가 확인을 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그렇죠. 물리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본인도 이해 못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수학적으로 이게 맞다는 것이 여러 번 검증됐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미 고양이 살아있거든요. 고양이가 살아있는데 이제 양자역학 속에서 고양이 살아있는 게 결정된 거예요. 내가 관찰했으니까. 그런데 관찰 전으로 돌아가서 살아있을 확률 50%, 죽을 확률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이미 5천만 원이 됐는데 0이 되냐 1이 되냐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0과 1의 게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관찰했을 때 우리는 1이 넘어버린 거죠. 그럼 0으로 안 가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고양이는 살아있어요. 양자역학에서. 이미 중요한 갈림길에서 네.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 친구들은 이거를 당연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왜냐하면 갈림길에서 앞선 시대에서 0이냐 1이냐 막 나오다가 1로 정해졌어. 그러면 그 후손들은 1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금이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을 처음으로 가치물로 생각할 때는 따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누런 금덩어리 무르잖아요. 또 물르잖아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뭐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0이냐 1이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네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뚜껑을 열었을 뿐이고. 그러면 이제 뚜껑을 안 열었을 때 살아있는 가능성 50%, 죽을 가능성 50%는 우리는 이제 떠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건 우리 과거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못 떠나죠. 이게 생각해보면 0이 될 것 같거든. 그렇죠. 관찰을 중시해야죠. 관찰을. 아 이게 저는 왜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이 들죠? 아, 종교 현상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쵸. 원래. 그러니까 인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행태는 종교가 됐건 정치가 됐건 국가가 됐건 되게 유사합니다. 그걸 이제 종교가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전형적으로 있는 거고요. 국가도 종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 좋잖아요. 제가 기분 좋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손흥민하고 특수한 게 아니잖아요. 네. 손흥민 골 넣으면 왜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게 왜요? 돈의 주머니에 뭐 돈이 더 늘어나요? 아니면 손흥민 우리한테 뭐 보너스 쌓여? 별풍선이라도 줘요? 직접적인 관계가 사실 1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는 국민 의례처럼 해야 돼요. 국가는. 워낙 국가도 허구적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 의례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했는데 학교를 떠나면 우리가 모아서 할 데가 없잖아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하지만. 그렇죠. 그 국민 의례예요. 바로 손흥민이나 김연아나 이런 게 다 국민 의례예요. 그러면 설명이 돼. 아, 이게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거구나. 되게 종교적이잖아요. 국가 자체가 종교적이잖아요. 주기적으로 올림픽 월드컵 같은 그렇죠. 아, 그렇죠. 행사를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전쟁해야 돼요. 아, 전쟁을 통해서 이 국가 의식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손흥민이 얼마나 기여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종교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도 이런 걸 깨닫고 있었는데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가 회사, 돈, 국가, 종교가 추상화되어 있는 허구지만 추상화되어 있는 허구가 현실에서 더 실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논증한 거예요.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의 이론이 정론은 아닌데 그 이야기를 좀 바이하자면 우리랑 경쟁 중이었던 네안데르탈린은 우리보다 완력도 세고 힘도 셌는데 호모사피엔스 조상이 다 멸절시켰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린의 유적에는 벽화가 안 나와. 종교 행위를 안 했어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지능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거지. 허구를 믿지 않았던 거야 그들은.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별을 보고 벽화를 그리고 벽화를 되게 세련되게 그렸어요. 2만 년 전에. 그 어두운 데까지 들어가 갖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온갖 정성을 쏟는 거죠. 그 비합리적인 행위에. 근데 그것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단위에. 그래서 지금의 동물사회학자들은 인간을 포유류랑 비교했을 때는 설명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은 포유류잖아요. 네. 근데 포유류 중에 인간처럼 만 개체, 2만 개체가 모여서 협력하는 포유류는 없거든요. 10,000개체, 20,000개체가 모여서 협력하는 개체는 따로 있어요. 곤충, 개미하고 벌. 우리가 개미하고 벌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 같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개미로 치면 페로몬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비트코인 페로몬을 뿌렸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그 향도 약하고 하니까 주변에 노이즈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이제 과거 때문에 뚜렷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지나온 길이 뚜렷해지고 저를 따라서 또 개미가 오면서 또 페로몬을 뿌려요. 그럼 페로몬이 점점 밝아지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개미들의 협력을 보면 알사탕 하나를 던지고 나가면 오후쯤 들어오면 일렬로 줄을 쫙 서서 알사탕 갖고 오는 거예요. 페로몬이 계속 더 뚜렷해지는 거죠. 이게 양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이 가격 때문에 이 포지티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페로몬 뿌려놓은 거에 더 밝아. 또 누군가 또 뿌리고 유튜브 보세요. 저를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저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제 논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막 늘어났어요. 과거 한 5년 동안은 혼자 떠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 게 떠들면 블록체인 떠들지 저전 비트코인 떠들질 않았어요. 이런 자리가 있으면 맨날 블록체인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1시간 동안 용량이 어쩌니 뭐 샤딩이 어쩌니 뭐 이러면서 뭐 외계어 얘기하면서 외계어 지금 제가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술이 그렇게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다. 블록체인에서는. 이 현상 자체가 미러클이고 미스터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 자체가. 작가님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0이냐 1이냐라는 갈림길에서 물론 이 갈림길에서 막
되냐 마냐 이때는 변동성이 미친 듯이 뛰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것처럼 막 변동성이 미친 듯이 뛰다가 이게 된다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변동성이 약해지면서 차근차근한 우상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작가님도 처음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또 이맘때쯤에 약간 또 신기하게 비트코인이 바뀐 게 예전에는 분명한 위험자산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왔을 때 가격은 뛰었고 근데 지금은 금이랑 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의 비중으로 확보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금리가 오르고 말씀하셨던 뭐 지정학적 요인들이 막 팽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안전자산을 챙기고 싶어 할 때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예전처럼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럼 원래였었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러면서 경제 막 활성화 기대감 이런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힘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전통 금융 엘리트들이 여러 번 연구를 하고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좀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라고 부르지만 전문 용어로 이제 비상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관계수잖아요. 이렇게 같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율하고 주식은 상관관계가 있고 이제 주식하고 채권도 서로 반대로 상관관계가 있죠. 음의 상관관계가. 근데 기관들은 반드시 비상관 자산을 일부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자산을 일부 담아줘야 돼요.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니까 그 비상관 자산을 이제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들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금이 있는 거죠. 근데 금도 가만히 보면 이제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달러하고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달러가 내리면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비상관 자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비상관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태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뭐 우주에 뭐가 있다면 비상관 자산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 돈 빼서 이 돈 이거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비상관 자산이 되기는 어려운데 과거 차트를 봤더니 비트코인이 비상관 자산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여지없이 깨졌죠. 왜냐하면 2020년 봄에 코로나 때 주식 떨어질 때 비트코인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 보고가 뭐냐면 기관들이 좀 담았었대요. 비트코인을. 특히 이제 펀드들이 담았었는데 자기네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네 실적을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유동성이 좋은 24시간 돌아가는 유동성이 좋은 비트코인을 버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좀 이렇게 손실을 만회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더 빨리 떨어졌죠. 근데 또 그 상관관계가 2021년부터 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하면 주식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비트코인은 내부적인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뭐 FTX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자산하고 무관하게 또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비상관 자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다른 이유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금하고 같이.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부 담게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거시경제 조작이라고 하는데 환율이나 이자율 조작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하고 채권하고는 패턴이 확실히 달라요. 단기적으로는 연동이 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부 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산을.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그 말이 너무 어색한데 비트코인처럼 요동치는 게 어떻게 안전자산이겠어요. 근데 비상관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자산들과의 성격이 또 다른 하나의 자산이 된 거네요. 그걸 일부 담아야 돼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ETF화 되면 더 담아야 되겠네요. ETF화 되면 이제 비상관성이 좀 줄어들겠죠. 주류로 갈수록 이게 비상관성이 줄어들어요. 같은 사람들이 담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이 자산의 성격이 막 해마다 바뀌는 자산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되게 독특한데 지금 이미 삼성전자 시총이 3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존폐 위기를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이런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자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이미 규모가 상당히 되는데
이거 내일 없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아라는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 거시경제의 변화 때문에 움직이는 폭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이 살아남네, 확실하네 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그런 통계가 다 무력해져요. 그 순간이 오면. 뭐 한 20% 30% 움직일 때야 상관성이 중요하지. 비트코인은 한 번 움직이면 10배씩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가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상관관계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금보다 수요가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진짜 그런 호재성 이슈 때문인 건가? 단기적으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사람들의 이 본질적인 이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쓰는 금의 수요는 확실히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괴금, 은행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안전자산으로 보관하려고 하는 이제 금괴금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금은 이제 오늘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원래 반 비트코인이에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스탠스를 10년 이렇게 정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파이낸셜 타임즈가 체면을 구겼는데 오늘도 칼럼이 비트코인 욕하는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논리가 재밌어서 저는 늘 봐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논리가. 그러니까 금하고 비교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검증이 됐다는 거죠. 금이 비트코인보다 우월한 건 이제 액세서리 금 말고요. 금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우월한 건 오래됐다는 거.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별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가 장점이고요. 나머지는 비트코인보다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금은 옮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금 같은 거 그냥 못 옮깁니다. 철저한 그 무장한 호송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요. 바다를 건널 때는 항공모함으로 움직이거나 그렇습니다. 운반비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리고 금은 일반인들이 진위 여부 판별을 잘 못해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금괴금인 경우 분할성이 매우 떨어지죠. 네네. 비트코인 가지고는 커피 사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애를 쓰면. 근데 금괴 가지고 커피 사 먹어 보세요. 그 금괴 갈아요, 이렇게 조금씩. 불가능하잖아요. 분할에 어려움이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금괴금이 필요한 거는 금융기업들이 담보물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괴금은 지구 반대편으로 못 보내요. 왜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근데 비트코인은 지구 반대편으로 전기 속도로 가거든요. 세계 최고의 금융 기업들 간에 엄청나게 많이 단기 금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발표하면 자기가 돈이 없어 지금. 그럼 벌금 받거든요. 그 다른 은행한테 꺼갖고 넣어요. 그걸 이제 콜금리라고도 하고 퍼더럴 펀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주 전통적인 시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발달된 시장인데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 금융의 이자율도 치솟아요. 왜냐하면 은행들도 뻗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도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전세 사기 사태였잖아요. 전세라는 게 뭐 다 자기 담보 채권 하는데 자기 채권 순위가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들도 담보를 서류로만 잡기 때문에 채권이건 주식이건 순위가 밀려요. 그거 하나 쓰러지면 내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법원에 쫙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버나잇이 하룻밤 자는 거죠. 오버나잇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오버나잇은 아니지만 그렇게 짧게 돈을 꺼줬다가 받는데 위험이 완전히 절연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증권이거나 금은 소용이 없어요. 담보물로서.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받고 10억 달러를 하루 동안 빌려줬는데 제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나는 10억 달러 잃어버리지만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가 법원 가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공룡들이 비트코인의 이용도, 금이 따라올 수 없는 이 담보성, 단기금융의 담보물로서의 이 가치를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완고함만 있는 게 아니라 슈퍼리치의 마인드를 모르고 세계 금융의 기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융을 모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위조나 해킹이 아예 불가한 거. 불가. 아예 아예 불가.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진위 여부 판별도 할 수 있고 일반인이. 일반인이. 뭐 14K, 15K 없어요. 0.5 비트코인 이런 거 없습니다. 0.5 순도의 비트코인 이런 거 없어요. 야, 점점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 비트코인이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막 상승하기 전에 발생하는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요새처럼 요동을 치죠. 그리고 팍 꺾이고 그래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 크게 나옵니다.
크게 상승하기 전에 변동성이 아주 이렇게 여진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이렇게 조짐, 화산 폭발하기 전에 땅 흔들리듯이 이런 게 있어요. 딱 요새 같아요, 보면. 2010년도 말부터 2017년도 1월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팍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순간은 아닌데 이렇게 쭉 오르죠. 이제 계속 오르죠. 특별하게 막 조정이 안 나오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엿먹이냐면 이렇게 익절한 사람들을 제일 엿먹여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비트코인 오르기 전에 판 사람들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 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50만 원에서 70만 원 샀다가 2년 기다려서 300만 원에 판 사람들. 근데 이때 300만 원이에서 1000만 원 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50만 원에 300만 원 되는데 3년 걸렸는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는데 이게 불장이니까 한 반년 만에 가요. 이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에 다시 잡아요. 개수가 되게 줄겠죠. 그리고 폭락해요. 그리고 3년 동안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일 많이 속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꺾일 거예요.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5만 갖다 꺾일지 해서 한번 꺾여요. 그러면 꺾였을 때 이제 파는 사람들을 속여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쫙 가거든요. 그 순간은 기분 좋겠죠. 아, 내가 5만에서 털어가지고 나는 이득 보고 지금 이거 4만원 꼬꾸라졌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관심 끊고 있다 보면 7만, 8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더라도 매번 신고가를 뚫고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요. 신고가 뚫을 때부터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시리우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계속 비트코인 저주가 나옵니다. 명사들이 나와서 비트코인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늘 맞아요. 제가 보면 그들이 늘 맞더라고. 좋겠어요. 맞아가지고 늘. 근데 작가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원체 그냥 하나의 자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총 기준으로 계속 더 뭔가 금을 뛰어넘고 쭉쭉쭉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종이 화폐를 대체하거나 뭔가 기존에 있던 큰 자산을 얘가 대체할 수 있어야 더 자산의 성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은 뭐 쉽게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고 관심 있는 건 딱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생각을 바이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도구인데 미국이 자금 세탁에 대해서 엄청 엄하니까 미국은 비트코인을 수용할 거 이렇게 갔잖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비슷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모습이라면 자, 5개의 기업,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이 5개의 기업이 비트코인이거나 비트코인과 비슷한 뭔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기업들이. 네. 이게 본격화되면 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세계 금융이 이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근데 기업들이 작년인가 NFT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네. 저는 기업들이 이 플랫폼 전쟁에 뛰어들 거라고 봐요. 플랫폼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 비디오를 썼잖아요. 그래서 VHS 방식하고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원래 표준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적고 하나가 이겨서 뭐 1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비슷하게 표준화 전쟁이, 그 표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열이 쫙 바뀌니까 이제 플랫폼, 이더리움 주창자들은 이더리움이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그림이 뭐냐면 구글도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삼성전자도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아마존도 이더리움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왕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길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안 끝난 게임이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앞으로 2, 3년 동안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을 보셔야 돼요. 이들이 생각이 없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좀 질문 드리자면 10년 전에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0이 아니라 1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셨고 그로 인해 이제 비트코인이 뭐 1억을 갈 거다라고 뭐 주변에 막 전파를 하셨던 그런 작가님이었던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입증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 책도 더 큰 가치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뒤는 작가님 보셨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생태계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될 것 같으신지 이게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네. 제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제가 그때 2014년에 한양대 가서 비트코인 1억 될 거라고 했을 때는 뭐 몇 년 안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안 됐잖아요.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네요. 제가 예상한 거는 1년에 2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2배씩은 안 가더라고요. 그냥 3년에 8배 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00배가 돼야 돼요. 지금 겨우 600배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겨우 120배밖에 안 됐거든요. 겨우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 네. 2의 10승은 1024예요. 1000배예요, 1000배. 그래서 제 예상에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한번 1000배를 찍겠다. 제가 50만 원이 기준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00배 찍고 떨어지겠죠.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약간 생각보다 지체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뭔가 이 세운 가설에 제가 모르는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냉정한 겁니다. 가설의 세계는. 그 하자가 뭘까를 저는 찾고 있어요. 분명히 제 예상 틀렸거든요. 아니 1000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0배밖에 안 됐잖아요. 짜증나게. 10배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진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알트코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혼자 있었으면 지금 1000배 됐을 거예요. 근데 알트들이 엄청 그 몫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더 완화되고 다른 알트들이 제 공식에 의해서 다 잡아먹겠죠. 그래서 저도 알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원래 10년 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회사들이 이해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대중들이 따라와가지고 팔지 않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공짜로 나눠주면 공짜 되니까 관악산에 불러서 주고 계룡산 불러주고 제주도 불러서 해서 호주에 500명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지금 1000가구가 한 장부상 10억씩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여의도 한 매장에서 레이벤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거 700명한테 매장론 해자 그랬더니 새벽 저 5시 반에 나갔는데 그날 밤샌 사람들이 있어요. 코인 하나 얻으려고. 요번 달 중에 그 올림픽 파크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그 위스키를 1000개 그 제 친구가 전문데 1000개 다 소비하냐. 1000개 그냥 새벽부터 줄 서요. 사람들이 이게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20만 원짜리 보리굴비를 사람이 사 먹을 때 20만 원어치 코인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에 내가 20만 원 주고 보리굴비 사 먹고 20만 원 공짜로 얻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정반대입니다. 보리굴비 공짜로 먹고 20만 원 코인 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20만 원 미만에 안 던져요. 제가 호주를 따라온 분들한테 예견을 했어요. 당신들은 호주 오는 비행기 값, 호텔, 관광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지들이 놀아놓고 그거 원가로 해가지고 코인 팔 거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팔더라고. 신기하죠. 이게 비트코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상을 제가 재현해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재현을 하겠다고 예견하고 예견대로 좀 돼가고 있죠. 이런 알트들이 이제 우리 너무 비도덕적인 알트들만 보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목을 떴거든요. 기술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현란하고 이해도 못하는 기술보다는 커뮤니티나 생태계 그리고 어느 기업이 그거를 활용할까 이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안목으로 알트 현상을 바라보면 이제 옥석이 갈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성장은 둔화되고 이런 어차피 알트 현상은 있으니까 쭉 가겠죠. 그래서 저는 NFT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NFT도 살아남는 기술이에요. 중요하고. 또 NFT가 워낙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또 집단지성의 그런 가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생태계를 이해할수록 그쪽도 좀 눈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 유전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그 스카우트 되면서 제가 선언했죠. 2018년도에 그 셀럽의 유전자로 NFT 만들면 그 당시엔 NFT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컬러드 코인이지. 컬러드 코인 만들면 그냥 당신들의 자금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2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 상장 회사가. 근데 2억밖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하다 말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NFT 붐이 오더라고. 근데 셀럽들 NFT 뭐 사인이고 이건데 그거 사실 블록체인에 들어가는지도 않아요. 뻥이에요. 근데 유전자는 들어가거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 코비 브라이언트 유전자가 지금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어요? 코비 브라이언트 유전자 코드를 넣은 NFT 코인이 10만 개밖에 없어. 개당 얼마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BTS 정국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코인 10만 개야. 개당 얼마 될 것 같아요? 1000만 될 것 같은데? 그 유전자 NFT를 갖고 있으면 그 소녀 팬이나 아미들이 자기도 유전자 검사해. 왜냐면 정국이 오빠랑 자기랑 유전적 거리라는 게 있거든.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팬, 너는 거리가 100이냐? 나는 10이다. 이러면서. 유전자 검사하면 네안데르탈하고 나오고 거리도 나오고 강감찬 장군하고 나오도 거리도 나와요. 근데 강감찬 장군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거거든요. 유전자가. 유전자 NFT 아주 유명하죠. 제가 하던 프로젝트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걸 하려면 우리 레벨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가지고 NFT를 하려면 뭐 수천억 줘야 될 거야. 막 개런티로. 근데 유망해요. 이거 NFT가. 그렇죠. 블록체인하고.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유전자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떨어져요.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유전자 구할 것 같아요? 못 구해요. 근데 유상철 사모님도 만나서 설득하려고. 유상철 감독 돌아가셨어요. 2002년 멤버였는데 아시죠? 2002년 멤버인 돌아가시잖아요. 감독님. 근데
유전자를 보관하고 있질 않더라고. 모자를 썼다는데 모자들이 또 아들이 막 썼어. 근데 머리카락만 있어가지고 추출이 좀 어려워요. 손톱이나 이렇게 혈액이 있어야지 혈액이. 그 죽은 셀럽들 유전자를 가지고 NFT화 시킨다? 아 이거 대박인데 이걸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구상해가지고 2018년도에 투자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블록체인은 사기야 이러면서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하는 이 모빅 프로젝트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풍부하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유전자 NFT는 왜만 뭐에 쓰느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죠. 재미로? 아니에요. 입문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신원 인증. 저기 월드코인은 신원 인증 홍채로 하잖아요. 네네. 유전자도 좋은 신원 인증이에요. 유전자가 지문이나 홍채나 이런 것보다 우월하지 않은 신원 인증 방식인데 딱 하나 우월해요. 딱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걸로 이제 사람 설득했던 건데 지문이나 홍채는 나하고 내 아들의 유사성이 없어요. 근데 유전자는 딱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다 죽었어. 그럼 내 비트코인 암호키를 유전자 기반으로 만들어내면 3년 동안 내가 생명 반응을 스마트폰 출력이 안 하면 내 아들이 2분의 1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 내 비트코인. 증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속이 되는 신원 인증이에요. 유전자가.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기술적인 돌파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거지. 유전자도 신원이 그래서 저나 비탈릭이나 이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생각이 비슷해요. 신원 인증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원 인증은 블록체인 신원 인증 기술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러게요. 만약에 홍채인식으로 그거를 암호키를 여는 방식으로 했다가 내가 죽으면 그 돈 없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유전자는 이제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근데 내 아들이 내 친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복수한 거지 뭐. 그 내가 그랬어요. 그거 복수한 거지. 아빠가 멋지게 복수했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찾지 못하는 돈들이 있는 거면 그건 그 돈 누가 가져가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있는데 장부상에는 있는데 이제 없어진 거죠. 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길에 떨어지면 누가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초기에 비트코인이 그런 게 많아요. 초기에 가치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 노트북에 잔뜩 갖고 있다가 쫙 포맷해 버리고 노트북 채를 갖다가 버려가지고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뒤지는 영국 청년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한 30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스트 코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이제 2015년도 제안서 쓰고 삼성 뭐 이렇게 다닌 게 그 비트코인 로스트 코인을 해먹자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야, 이미 뭐 생각을 안 하신 게 없었네요.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잘 나갔는데 다 기업의 중역들이고 내 친구들이 좀 시간이 있고 똑똑한 애들이니까 시간이 있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머리였으면 제가 지금 갑부가 됐죠.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한 명도 안 도와주더라고. 내가 이 바보 새끼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넌 곧 정년퇴직하게 되어 있어. 이거라도 해. 그런데 진짜 막 정년퇴직해버리더라.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 시간과 정열을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 쓸데없는 조직 정치 하다가 술 처먹고 하다가 머리 나빠지고 하다가 결국 잘려요. 높이하려고 하면 금방 잘리더라고. 그럼 비트코인도 없고 회사도 잘리고 치킨집 빼야 되는데 뭐 치킨집을 제가 폐면하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제 10년 전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 이해를 했으면 저는 지금 뭐 엄청나죠.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다 대기업들 중역이었으니까 제가 프로젝트 했죠. 근데 이 새끼들이 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비트코인이 사기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똑똑해. 내가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한 말씀. 내가 한숨 푹 쉬면서 나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되는구나. 같이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참 애석하다.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죠?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때도 기분 나빴는데. 근데 지금은 또 작가님을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엄청 많아요. 좀 있죠. 엄청 뭐. 많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그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다니는데 내 친구들은 한 명도 안 따라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10년 전 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안 따라다녀요. 혹시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10년 전에 제가 책도 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비트코인 설명했으니까. 근데 제 친구들이 아마 제일 불행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을 갖는 거 10년 전에 저같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떠들고 제가 막 목을 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처럼 불행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승부를 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길지 여러분들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로 한번 승부를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로서도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더 늦지 않게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 되나? 라고 하는, 하지만 저조차도 또 확신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나름대로 생각 정리하고 공부하고 또 승부수를 던질지 말지 한번 결정을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인생에 한 차례 또 승부를 던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